이또 히로부미가 동양의 평화를 얘기하자 우리 안중근 장군은 이또 히로부미를 사과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동양의 평화를 얘기했지만 당신이 동양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 내가 당신을 사과한 이유는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의 결론은 동양의 평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또 히로부미를 사과한 안중근 장군은 두 가지를 통해서 동양의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구의 문물이 물밀듯 들어오는데 동양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일 동북아의 국가가 합심을 해서 하나의 나라가 돼갖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서구의 문물을 막아내서 동양의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단일 군사권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자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 주장한 게 뭡니까? 단일 경제권을 얘기합니다. 단일 화폐를 만들고 단일 금융기관을 만들어갖고 동양의 가치를 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경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막아내자고 했던 게 동양평화론입니다. 지금 뭐예요? EU입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그 29세라는 나이에 이미 오늘날 EU 같은 동양의 평화를 노래한 분이 바로 안중근 장군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 학술대회는 동양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지키자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얼마 전에 헨리 키신저를 잘 아실 거예요. 키신저 전 외무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입니다 올해. 뭐라고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중 갈등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 동북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모스크바, 러시아의 전쟁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고, 근데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이 땅에서, 이 인근에서 일어난다라고 바로 얼마 전 100세가 된 키신저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의 전쟁 문제입니다. 이 양안의 전쟁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도 너무나 관심이 많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학술대회를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만과 중국의 양안 전쟁의 발발 예상 시기는 이미 신문에서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가장 유력한 게 시진핑 4년임이 바로 2027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때의 4년임을 위해서 엄청난 민족적 국가적 단합을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게 누구나 예측합니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아마 2027년도까지를 중국에서는 뭘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양안 간에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날 거라고 하는 것은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석학들이, 외국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국제관계와 국제정치학을 하는 교수들이 누구나 2027년도에 전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넘어가지 않을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해법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해법은 뭐겠어요? 미일, 인도, 호주 사자 안보 대화체죠. 커드를 중심으로 양안 간의 전쟁을 막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도가 상당히 무관심적으로
움직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호주가 중국과 석탄 갈등 문제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코드가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게 뭡니까? 한미일 동맹관계죠. 군사동맹관계. 한쪽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 돼야 된다, 한쪽에서는 군사동맹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2027년도에 양안간 전쟁 때문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나 일본은 지금 그 전쟁판에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지역 내에 한국과 일본 군대가 양안간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은 미군이 참여를 안 하고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안간의 전쟁도 그렇게 흘러갈 양산이 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대만 내에 반도체 공장을 일본으로 옮기고 미국으로 옮기고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해법은 이거하고 틀리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해법은 뭐예요? 한국이 군사 참여 방지를 위해서 남북한 국지전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안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일본과 한국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중국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가장 일본보다는 한국이 군사적으로, 실질적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군사가 양안간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한국의 국지적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지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육해공군의 발목을 다 잡게 되는 거죠. 전쟁 참여가 불가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양안간 전쟁 때문에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두렵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인근에 국지전 발발 시 한국은 양안 전쟁에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해법은 뭐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사우디나 프랑스 이쪽하고 엄청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U 쪽이 전쟁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걸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더욱 한미일 군사동맹에 목을 현재 메고 있다. 이게 지금 국제 정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냐면은 중국의 내부 분열을 통해서 전쟁을 막아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북아의 진정 평화를 위해서는 만약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난다면 군사를 양안 지역으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위쪽에 만주가 독립을 하려고 하고, 북쪽에 서쪽에 신장 위구가 독립을 하려고 하고, 서남 쪽에서 티베트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군대를 어떻게 대만 쪽으로 내려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분열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양안 전쟁을 막는 거고, 그 양안 전쟁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북아의 평화를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국가 분열은 세계제 3차 대전을 막고 북방 영토는 회복하고 간도는 찾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 번영으로 한만몽연, 한국과 만주와 몽고와 연해주를 일괄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갖고 긴 시간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방 영토는 잊혀진 땅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방 영토는 잊혀져 있죠.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국제법적으로는 국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찾아야 될 땅입니다. 문화의 주인이
영역을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선조들이 살았던 영역으로 문화와 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메이슈사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2500년 저가 아니라 18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까? 간단해요. 유대의 역사는 구약 성경입니다. 매주마다 구약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18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조 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못할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전 영토학자로서 개인들이 한국 사람만큼 부동산을 중시하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농막 땅이 중요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땅이다라고 알고 법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후손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당연히 찾죠. 그런데 저게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인천일 땅 북방용토를 했는데 북방용토 우리 땅이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1800년 만에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인 구약 성경을 한 시대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늘 가까이 하고 저 땅이 우리 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1800년이 지나서도 그 땅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방영토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북방영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잠재적 영토만.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지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여러분들 지금 지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죠. 왜 이렇게 그리죠?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요. 죄송하지만 북한이 우리나라 땅입니까? UN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국가예요. 영유권이 미칩니까? 안 미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지도를 그립니다. 왜 이렇게 그리죠? 잠재적 영토관을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유권이 미치는 공간은 어디까지예요? 이까지죠. 여기까지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토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린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리죠? 이까지 우리 땅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외에 있는 이 땅은 우리 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죠. 찾겠어요?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1000년이 지나면 2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찾겠어요? 반드시 인식해야 찾습니다. 이게 인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북방 영토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고토 안주가 있고요. 우리 국제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간도가 있고요. 우리 또 국제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연해주가 있고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북방영토라고 하면 만주와 간도와 연해주와 조선과 한국 여기 땅을 우리가 북방영토라고 합니다. 왜 이 제가 정의를 드리냐면은 지금 인터넷에 북방영토이라면은 일본의 북방영토가 나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영토 전쟁이 북방영토 4개 선 때문에 늘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 우리가 말하는 북방영토인데 이게 북방영토인데 우리 인터넷상에는 엉뚱하게 일본의 북방영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죠. 만약에 자기 조상의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법률적 입증이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찾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북방영토가 역사적, 문헌적, 고고학적, 지정학적, 국제법 이런 개념에서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입증이 되고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새삼스럽게 잔정의 영통관을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종교의 2대 제가 정확 직책을 모르겠는데 2대 그러니까 김교훈인데 그게 뭐죠? 저 직책이 대종사. 예. 김교훈 2대 대종사가 배달종의 지도를 그린 게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저가 그린 게 아니고 김교훈 대종사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 지도하고 어떻습니까? 너무나 똑같죠? 이미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전에의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고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지도는 일본에서 그 당시에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뭐예요?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의 땅을, 북방용토를 저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시대에 그려진 겁니다. 1910년 이전에 그려진 지도들이에요. 그래서 저 땅은 분명히 우리 배달족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생각을 했다. 유대인의 이 영토인식도 이상 후 1800년 만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있고요. 북방용토 왜 배달의 땅인가? 잠시만 입증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오늘 한 가지만 여기 역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뭘 중요시 여기죠? 문헌적 자료 중요시 여기죠. 잘 보세요. 문헌적 자료는 늘 조작과 왜곡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사학과 이쪽에 제야사학계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강단사학은 주로 일본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많이 풀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서기가 아마 세계사에서 역사책 중에서 가장 많이 왜곡된 책이 일본 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헌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늘 조작, 왜곡, 날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왜곡과 날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500년, 1000년, 2000년이 돼야지 그 문화가 정착이 되지 하루아침에 50년, 100년 사이에 문화가 만들어집니까? 절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토가 누구 땅이냐 판명을 할 때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간단합니다. 이 문헌적 접근도 물론 중요합니다. 고고학적 접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접근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문화적 접근을 길게 설명을 못하고요. 요게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에요. 한복 입은 동네에 사람들은 지금도 한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거기가 옛날부터 한복 입은 누구 땅이었다는 얘기? 우리 선조들 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논리예요. 하루아침에 의복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건축 문화 안 바뀝니다. 한족이 살았던 땅에는 아궁이가 없어요. 우리가 살았던 데는 다 온돌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 온돌이 있어요.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옷도 중국 옷하고요, 우리 옷하고 의복 문화도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달개 장식이라든가 완전히 다 틀려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늘 문화주권은 영토주권이고 영토주권이 역사주권입니다. 이 3주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겨도 영토주권과 문화주권과 역사주권은 함께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궁이 온돌방 있는 건 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선조들 살았던 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쪽에 요하 밑쪽에 조금 더 내려가도요,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춥습니다. 한쪽이 살았거든요. 아궁이 없습니다. 온돌방 없어요. 우리는요,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도에도 온돌방이 있어요. 이게 건축 문화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자료가 몇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있어요. 장례 문화. 절대 장례 문화는 섞이지가 않습니다. 일본은요, 옹간식 묘를 써요. 우리 백제 문화를 받아들였거든요. 중국은요, 도강식 묘를 씁니다. 한국은요, 석관식, 목관식을 써요. 석관식 묘와 목관식 묘가 있는 거는 다 누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야. 중국 한쪽이 살았다 가보세요.
뭔지 아세요? 다 적관식이에요. 어느 나라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땅이라는 얘기예요. 일본 본토 가면 옥만식이에요. 죄송하지만 옥만식로가 대마도에는 한 개 있어요. 한 개. 360개를 찾았는데 도강식묘 하나가 있고요, 옥만식묘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석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마도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 너무 간단합니다.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요, 꼭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권이 미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 알죠?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무기문화, 제일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무기를 서로 스와핑합니까? 무기를 서로 교환합니까? 무기 교환 안 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무기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비파용 동검입니다. 무기는 절대로 스와핑 안 합니다. 이 비파용 동검이 발굴된 분포도를 보세요. 어디에요? 여기는 이 비파용 동검은 우리 배달적에 썼던 무기입니다. 저 배달적에 썼던 무기가 발굴된 곳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고조선 지도를 어떻게 그릴지 되게 궁금하죠? 간단해요. 장례문화 발견된 거, 분포도 점 찍고, 아궁이 온돌문화 점 찍고, 무기문화 점 찍고, 의복문화 점 찍고 갖고, 그 공통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를 바깥선으로 선을 그면은 뭐예요? 그게 고조선 지도예요. 그게 지도를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념에서 문화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바로 복식문화입니다. 복식문화는 뭐 달개 장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문화적 접근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문화가 살았던 것이 그 땅,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고 영토의 주인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중국은 현재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가 분열론이라는 게 제가 국제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제가 쓴 논문 쪽이고요. 국가 분열과 분리론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분열론과 분열론을 하니까 구소련이 15개 나라로 어떻게 됐죠? 해체가 됐죠. 해체가 어떤 식으로 해체가 됐죠?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이런 쪽에서 해체가 됐죠.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해체가 됐어요. 뭐요? 민족 단위로 해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고슬로바키아가 5개 나라로 해체가 되고 그 이후에 7개 나라로 또 해체가 됐죠. 뭘로 해체가 돼요? 민족 단위로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단일 민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곳에서. 오늘 앞에 만주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만주분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은 모여 살아야 돼요. 민족은 모여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죠?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땅에 살아야 돼요. 어디예요? 만주예요. 만주에서 그래서 복국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중에 삼족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삼족이 뭐예요? 첫 번째 가족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소속되는 곳이 어디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속되는 곳.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씨를 갖게 되죠. 성씨가 같이 모이면 뭐가 되죠? 씨족이 됩니다. 일족은 가족이고 이족은 씨족이고 삼족은 뭐예요? 그 씨족이 동일한 문화를 가지면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단일 문화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일 문화권은 이 문화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시끄러운 게 아니고 여기에는 통역을 계속 해줘.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시끄러워야 됩니다. 여기는 통역이 없이 제가 2배 시간을 쓰고 부분 지금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고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가 분리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 분리론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반도 갑자기 어떻게 됐죠? 모국은 있으면서 크림반도는 어느 나라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죠. 이런 국가 분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 분열론과 분리론에서 이 앞에 있는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중국의 분열 벨트입니다. 지금 현재 한족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서북쪽에는 신장 위구르가 있고, 이래서 여기를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서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티베트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뭘 하고 있죠? 서남 공정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저 만주 쪽은 또 분리 독립운동을 하니까 뭘 하죠? 동북공정을 하고 있어요. 이 동북공정은 뭐 우리하고 엄청난 역사적 관계가 깊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동북공정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국제정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양안 간의 관계하고 동북공정하고 엄청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긴 얘기를 생각하더라고요. 홍콩과 대만이 현재 이미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족을 중심으로 이 벨트가 중국을 쪼였다고 이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서남공정, 서북공정 거의 실패 단계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제 동북공정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아마 이 만주 망명정부하고 저희 힘을 합친다면은 그 동북공정만도 명확하게 깨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중국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총 인구의 89.28%가 한족입니다. 한족 2019년도 중국 영내통합이고요, 55개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속도가 한족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한족은 일가구 일자녀만 낳도록 하고 소수민족은 마음대로 많이 낳게 한 그런 것 때문에 소수민족 인구는 늘어나면서 한족은 줄어들고 있어요. 53년도에 6.6%에서 2019년도에 10.72%까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구 구성을 보면은 100만 명 이상 되는 게 17개 소수민족이 있고요. 1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또 17개가 있고, 나머지 21개는 10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소수민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장족입니다. 1617만 8천 명 정도,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분들 만주족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우리가 1000만 만주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족 이랬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조선족은 13위에 해당하는 192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국 정부에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은 왜 우리 삼성과 LG 현대자동차를 베이징 쪽에 줬느냐. 만약에 연변이나 이쪽에 줬더라고 하면 우리 조선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모였겠죠. 지금 이 190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중국 곳곳에 흩어져 갖고 지금 연길 쪽에 가면은 우리 조선족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간도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간도 쪽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지 조선족이 뭉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국의 강령은 너무나 멋져요. 민족 대가정, 한민족은 하나의 가정이다. 한족 주도의 강조보다는 각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면서 중화민족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소수민족은 자치구는 중국의 변방에 위치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국 전체의 뭐냐면 한족이 모든 공산당의 우두머리를 다 장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수민족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주 망명정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주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나라가 1932년도 3월 1일날에 생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소멸의 역사는 없습니다. 국가가 소멸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망명정부, 이분들은 뭘 배우러 한국에 오냐면은 한국의 임시정부를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임시정부를 배우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임시정부는 엄청난 독립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국이 해방이 되고 임시정부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오고 미 군정체제로 다시 전환이 돼갖고 상해 임시정부는 어떠한 우리 정부 수립할 때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임시정부의 실패의 역사를 배워라. 그 당시에 왜 실패를 했느냐?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수립을 했으면 지금 현재 남남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친일파가 어떻고 사대주의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게 없이 미 군정이 다시 들어와갖고 내가 보령 제1호 제2조인가요? 3조인가요? 모든 일제시대 때에 일했던 부역했던 자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친일파가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5조가 뭡니까?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공식 영어는 영어로 간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영어, 일본어가 우리 언어인데 해방이 되자마자 21일 만에 우리 한국어는 공식 용어가 아니고 영어가 공식 용어가 됐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 모르지 아세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지금 스마트폰에다가 메가더 포문용 제1호 쳐보세요. 5조가 뭐라고 되어 있나? 공식 용어가 영어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1등 공신,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다 미국 가갖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에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특별히 안 사랑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지. 그러면 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교회가 번창할 수 있었느냐? 메가더 포고령 제1호 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 용어를 영어로 하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과 같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만주 요 하나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조 협파를 통해서 국가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5조 협파가 뭐예요? 5개의 나라예요. 우리 잠깐만요. 여기에 이 만주 국기 좀 잠시 보여주실래요? 하나만요. 예. 우리가 좀 상식적인 거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요. 이게 만주 국기입니다. 공식 국기예요. 이 칼라가 몇 개예요? 예?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뭘 뜻해요? 5족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5족 격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5가지 색이 무슨 색이에요 이게? 예, 오방색이라고 해요. 오방색은 어느 나라 색이에요? 우리 배달역의 민족의 색이에요. 오방색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 여기서 조선 쪽은 어느 색깔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찍어도 좀 20%는 맞을 텐데 검정색이 조선 쪽입니다. 황색은 무슨 어느 민족이에요? 만주족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흔들어야 되니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주족의 이 느낌은 이 5조 격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방색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건 누가 논문 써도 되게 좋을 소재예요. 과연 만주족과 만주의 대표와 우리의 문양과 이 문양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하고 직접 경험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 5조 격파를 우리가 괴뢰 정권이라고 하죠. 괴뢰라고 하는 말이 또 뭔 말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랑 내가 물어보면 말을 잘 몰라요. 분명 한국 사람인데 말로는 괴뢰라고 하는 거예요. 괴뢰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야? 이러면 딱 막혀요.
교회가 뭔 말이죠? 한국말이에요. 예? 예, 허수아비 꼭두각시. 꼭두각시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정권 이르면 무슨 뭔 얘기예요? 꼭두각시 국가다. 꼭두각시 교회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왜 나왔느냐면은 일본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통해서 이 국가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뢰 국가 아닙니다. 만주국은 주권이는 독립국가였고 만주국은 그 당시에 물론 일본인들이 제일 앞장을 섰어요. 뭐 하나만 얘기하면 1등 국민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인. 2등 국민 조선. 몰라요 그런 거? 조선쟁. 안 살아봤어요 그 당시에? 2등 국민 조선인. 3등 국민 만주. 한족, 몽고족, 만주족. 여기를 3등 국민. 그 국민을 분류를 했어요.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백인이 모자라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흑인 정권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때도 일본인이 모자라갖고 일본인 대수출 전략이 펼쳐지는 거다. 이민 정책이 펼쳐져요. 50만 인구를 1차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만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서 누가 가죠? 대신에 2등 국민 우리 조선족 배라족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진출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이 만주라고 하는 거를 연구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고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괴뢰 국가 아닙니다. 허수아비 국가 아니고요. 단일 외교권을 갖고 있었고요. 한때는 관동군 장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하고 단절을 했어요. 국가를 수립을 하고 오조개파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일본과 단절,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문서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외교권을 가지고 역사적 관계를 만들어 왔다라는 걸 알고 오늘 여기에 지금 현재 총총은 애신강라 부군입니다. 부이 잘 알잖아요. 거의 부손입니다. 우리 부군 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내봉걸 우리 책임 총리가 오늘 오셔갖고 이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오늘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관계를 정립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좀 견뎌 주세요. 티벳 망명제부 생략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6월 6일날 달라이 라마를 만납니다. 만나갖고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 가슴, 마음 다 전달하고 올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할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소수민족에 관련된 연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뜨거운 열기 그대로 갖다 전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있고요. 신장 위구르는 현재 달라이라마하고 똑같은 분이 바로 레비아 카디르예요. 이 레비아 카디르도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엄청나게 신장 위구르의 망명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분열은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지금부터 결론 들어갑니다. 국제법에 따른 간도 및 연해주 회복입니다. 요게 뭐 이건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요 오늘 제 되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이 땅이 다 뭡니까? 간도 땅입니다. 저 만주 땅이에요. 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죠? 만주 내에 있는 간도입니다. 근데 저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어떻게 우리 땅이죠? 국제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만주가 복국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만주 사람들하고 이 땅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내봉걸 총리하고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지금 몇 차례 만나갖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땅이다. 만주 복구 충분히 이해한다. 복구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할래? 사전 합의할래 안 할래? 우리 합의해갖고 여기 공식적인 망명 정부예요. 이 만약에 중국이 분열이 된다면 만주국은 복구합니다. 복구해줄 때 대통령이 총통이 있고 수상하고 우리가 사전에 이 간도 땅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니까 이분들한테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 땅은 만주국이 복구됐을 때 만주 중에서 이 땅은 한국의 땅으로 한다라고 사전에 합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 이유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국가는 연합. 맞는 얘기죠? 조선 연합. 저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가 조선이 연합국가. 그래서 이렇게 만주가 이렇게 복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땅, 죄송합니다.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먼저 보여줬어요. 이 땅을 우리가 분열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전제죠, 그죠? 분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이게 유조변책선이라 그래요. 자, 이거 하나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왜 국제법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 옛날에 고구려 땅을 입증이 가능할까요?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뭘로는 돼요? 문화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됩니다. 문화적 토론으로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 그죠? 국제법에서는 선으로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있어야지 인정을 해줍니다. 뭐라 도상경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도상에 경계가 있고 지상경계는 땅에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도상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고 그게 문헌적 자료로 있을 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를 유조변책선이라고 하는데 이 유조변책선은 지도를 찾아보면 한 100개가 됩니다. 청나라 황제가 명령해서 그린 지도에도 여기는 청 이렇게 써있고 여기는 조선 이렇게 써있어요. 뭐 그런 지도 한 100개도 넘어요. 그러면 도상경계로 우리 땅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상경계가 우리 땅이 아니냐?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은 문헌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 1627년도에 정묘호란 때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갔죠? 강화도로 도망을 가갖고 뭘 해요? 강도 회면을 했습니다. 회면은 뭐예요? 서로가 맹세하는 거예요. 거기 1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청나라와 조선은 형제 국가에 그걸 맺었으니 우리는 형제 국가로서 그러니까 검은 말 한 마리와 검은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서로 맹세를 하노니 우리는 형제 국가로서 각전봉강한다. 각전봉강 각자의 봉한다 이거예요. 경계를 이미 경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37년도에 이 유조변책선이 만들어집니다. 유조변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석태와 흑태 돌무덤과 흙무덤으로 경계를 담을 쌓고 책을 쌓고 거기다가 유조 뭐요? 버드나무를 심었다. 자, 중요한 거 지금 거기 가면 버드나무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글 지도만 자세히 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9개의 병문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몇 개의 병문요? 9개의 병문 가면 성창문, 동학문, 고려문 다 9개 문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가보지도 않고 뭐 있다고 해요. 지금도 9개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있고 문헌적으로 거기가 있으니까 옛날에 고구려는 공간의 개념이었어요. 신라도 공간의 개념. 근데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와 문헌적 자료가 명확히 되는데 그 자료가 바로 국제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이 유조변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1932년도에 거기가 1932년에 만들어지기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09년도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일본이 뭐랬어요? 간도 협약을 맺어요. 이 간도 협약이 너무 중요해요. 간도 협약을 뭐라고 맺어요? 일본이 우리 애교권을 갖고 1905년도에 을산협약을 맺고 우리 애교권을 갖고 뭐를 줘요? 간도를 주는 거예요. 주고 저 나라는 뭘 우리한테 줘요? 아, 일본한테 철도 부속권과 당만 채권을 줍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 있죠. 저 나라가 자기네 나라 땅인데 채굴권과 철도 부속권을 주고 자기 나라 땅을 받아요? 안 받죠? 왜 받아요? 조선의 땅이니까 받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는 간도 협약은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국제법으로 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메이수상과 이 두 분들을 잘 모시고 가면서 잘 모셔갖고 이런 동의하지 말아요. 잘 모셔갖고 사인을 하도록 해서 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지 같이.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 학술대회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많은 분열 중에 하나가 이 내몽고가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몽고가 분열이 되면 주인이 있는 몽고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지겠죠. 몽고 인구가 350만 명이에요. 우리 한반도 16배입니다. 통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라니까 한만몽연 이것도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국제법적으로 우리 겁니다. 네르스킨 조약부터 시작을 해갖고 북경 조약 이게 모든 조약 내용을 보면은 우리 땅인 것을 국제법적으로 입증을 하고 남습니다. 저한테 시간 30분만 주면 저 금방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의 결론은 첫 번째로는 소수민족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수민족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분열되이지 동북아의 질서가 재편되고 평화가 온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촌에 최근에 평화가 언제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평화가 왔어요. 맞아요? 예. 냉전 체제가 분리가 없어졌죠.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없어진 거예요. 지구촌에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2등 공산 국가인 중국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소련 흉내를 내고 다시 냉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죠? 신냉전 체제라고 하죠. 지금은 신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신냉전 체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동양에 평화가 오고 아까 한만몽연 연합체가 된다면 안중근 장군이 주장했던 동양평화론이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그걸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소수민족이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중국의 분열을 가속하는 시기가 돼요. 제가 이번에 같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가는 이유가 이번에 거기에 소수민족 다 모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의 분열은 신냉전 체제의 해체다. 소련의 분열은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중국의 분열은 신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고 그러면 동북아의 평화가 올 거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 달라이라마인데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 기부합을 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상시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연합 및 연방국가 설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만주족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연합국가를 만들고 연방국가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게 그냥 서로 간에 뭐 사인하고 하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지금부터 열심히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학자분들이 참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손윤 선생님도 저 세무사님도 이 우리 상고사 쪽에 엄청 가고요. 뭐 기신명 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1800년을 기다리면서 역사를 믿고 국가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여기까지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놔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는 영토 분할을 위한 사전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분열됐는데 4분 5열 돼갖고 서로 땅 따먹기 다시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복마전이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구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지금 동부 유럽이 어때요? 복잡한 양상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연구를 통해 갖고 영토 분할을 위해서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 즉 만주국 망명정부와 복국운동을 인정을 하고, 만주국은 대한민국 간도 회복을 인정을 하고, 향후 만주국과 대한민국 같은 동의적으로서 연합국가 연방국가 형성을 사전에 합의를 해갖고 분란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망명정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상해 중칭 임시망명정부, 우리는 망명정부에서 실패를 했어요. 8월 13일 날 일본이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전쟁 항복할게, 무조건 항복할게, 받아줘. 8월 14일 날에 미국에 8월 13일 날에 그 소식을 들은 스위스하고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본 정부에다가 메시지를 줍니다. 포츠담 회담에 민주화를 받아들이면은 항복을 받아줄게. 8월 14일 날 아침에 일본이 미국한테 다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항복할 때니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미국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전황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줍니다. 8월 14일 오전까지는 안 해주고, 포츠담 회담에 이루어졌던 모든 걸 받아준다면 항복을 받아줄게 라고 하고, 그날에 내리는 게 메가더 일반명령 제1호입니다. 여러분들 메가더 아까 메가더 포고령 제1호, 메가더 일반명령 제1호, 나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이걸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남남작전의 모든 원흉은 메가더 포고령 제1호, 메가더 일반명령 제1호, 이 두 개에서 모든 갈등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메가더 포고령 제1호와 메가더 일반명령 제1호를 왜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가르치고 두려운 자들이 있겠죠. 저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거를 교과서에 넣어갖고 알리는 순간에 내 정치적 지위, 권력 모든 것들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권력 갖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일반명령 제1호는 이게 지금 이 만주국이 가장 애석한 부분이에요. 만주국 일반명령 제1호는 A, B, C, D, 2항이 있습니다. 5개 항이 있는데요. 제 2항이 뭐냐면은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과 만주에 있는 일본군은 극동사령관 한대, 소련군 극동사령관 한대 항복을 한다. 항복의 주체를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38도 이남과 대본영은 어디야? 일본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본영은 미 태평양 사령부에 항복한다. 인도네시아 어디는 프랑스에 항복한다. 중국 본토 어디는 장시산에 항복한다. 이게 8월 14일 날에 일반명령 제1호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8선이 뭐예요? 항복선이에요. 항복선. 항복을 누구한테 가서 항복을 하라고 그 항복을 해야 되는 구역을 표시한 게 일반명령 제1호예요. 그게 8월 14일 날 오후에 일본 정부한테 옮겨주고 일본 정부는 예스 하고 8월 15일 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은 무조건 항복, 그런 거짓말 같은 역사는 하지 마시고요. 일본 항복 안 합니다. 뭐 하죠? 8월 15일 날에 우리는 전쟁을 종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전쟁을 종식한다. 항복 언제예요? 9월 2일 날 합니다. 미주리 함, 요코하마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왜 일반명령 제1호를 안 가르치냐 이거죠. 일반명령 제1호 때문에 가장 억울한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어요. 예! 역시 우리 김경자 의원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만주국이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항복을 하라고 했는데 만주국이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한국은 왜 억울해요? 그냥 분단의 선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항복을 해 주체의 선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신탁운동과 반탁운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권을 잡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욕심쟁이 우익들이 김구, 이승만, 북에는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신탁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다 반탁운동으로 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아일보 오보 사건입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두 가지 오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 얘기 엉뚱하게 왔는데 얘기 끊을게요. 제가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짓죠? 최장 5년을 지다 통치하는데 대한민국을 남북한을 통일을 시켜갖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서 통일국가를 넘겨줘야 되는데 최장 5년인데 2년 정도에서 통치를 지다 통치해갖고 이 질서 경제 만들어갖고 독립국가로 만들어졌죠. 그게 뭐예요? 애당초에 얘기가 돼 있었던 보쌈회담에서 결정지었던 부분이에요. 보쌈회담 이전에 카이로 회담에서 특별조항에 집어넣었던 내용이죠. 특별조항이 뭐라고 해요?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억울한 상태에,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독립을 시키겠다. 그거를 모스크바 3상에서 결정을 지었는데 중요한 결정은 이렇습니다. 정치인들의 욕심쟁이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오보 사건을 가서 인터넷에 동아일보 오보 사건 한번 쳐보고요.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주신문화 발굴로 대주신 공룡권을 만들자. 이 주신이라고 하는 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또 다른 말로 동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시원의 역사를 어디로 봅니까? 시원의 역사를 바이칼 호수로 봅니다. 이 바이칼 호수에서 한쪽은 수메르족이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 반도가 아니고 어디죠? 저기 사우디 있는 쪽, 예, 아랍 쪽으로 수메르족은 그쪽으로 가고 주신족은 어디로 내려와요? 몽골을 내려와서 몽고, 만주, 말갈, 여진 쭉 뿌려갖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백두산 밑에 아사다를 짓고 우리 황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신족이라고 합니다. 동서여서.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메이수상이나 저랑 좀 닮지 않았어요?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교수님은 저 잉카에 온 것 같아요. 대주신 문화를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명 갖고 연구 많이 하는 우리 이문상 저 학자가 와 있는데 앞으로 이문상 학자 이런 어떤 주신이라고 하는 걸 갖고 좀 논문 같은 거 좀 써갖고 이 동의하고 이 상관관계 민족 간에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돼줬으면 좋겠어요. 이 뒷받침이 좀 돼줘야지 앞으로 이 주신 대공용권을 만들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학자가 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신 공용권을 만들어 갖고 주신 문화의 동질성 중심으로 이합지사 나가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만주족이나 우리나 여러분들 많이 하면 여진이나 뭐 이런 말가진 얘기 몽고족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다 같은 문화권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대주신 공용권을 만들어 갖고 동질성 중심으로 이합지사라고 주신 중심의 역사로 보면 한족은 변방의 오랑캐입니다. 지금 뭐라고 동이라고 하는 게 자꾸 뭐 오랑캐 있어서 갖고 한족들 중심에 우리를 뭐라고 했죠? 동쪽의 오랑캐 이런 얘기를 역사에 많이 들었잖아요. 잘 보세요. 주신족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한족은 뭐예요? 진짜 변방의 오랑캐예요. 동의합니까? 이거 동의해야 돼요. 우리가 구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변방의 오랑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인식을 하고 이 말을 역설적으로 H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살려나가야 된다는. 동북아시아 역사는 한족 역사가 아닌 주신의 역사로 우리가 동아시아의 우리 한국사는 한국사고 동아시아의 역사는 주신의 역사로 다시 재편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한족의 역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외치는 얘기고요. 얘기가 늘 그렇습니다. 뭐 열받다 보면은 얘기 길어져요. 얘기 길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녹음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